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은퇴 후 택시 기사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또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이런 경험담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0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건설 현장에서 보냈어요. 28살에 저는 과자 만드는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27년 동안 2교대 근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라인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고요. 뒤돌아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현장이 멈추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루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진짜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게 작지만 분명한 자부심이었어요. 아내는 대형마트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식당에서 평일에 서빙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흔한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키우면서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노후에는 조금 숨이나 돌리면서 살자. 그 생각 하나로 푼돈이라도 틈틈이 모아왔습니다. 2020년 초 제 나이 55살이 됐을 때 회사에서 희망퇴직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라인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았고 저도 마음 한켠이 불안해졌습니다. 27년 동안 버텼지만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고 나이를 먹으니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저는 27년을 함께한 공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약 1억 원 남짓. 그리고 그동안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꼬박꼬박 모아둔 자금이 1억 원 정도 있었어요. 결국 손에 남은 건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친 약 2억 원의 여유자금, 그리고 빚 없이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늦은 나이였고, 이젠 몸 쓰는 일은 체력이 버텨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그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되묻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그동안 못 가본 곳도 조금 다녀보고 주말이면 아내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서둘러 다음 일을 찾기보다 충전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숨을 고르고 나니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일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전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내는 대답을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불안이 그대로 얼굴에 떠 있었거든요.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천천히 다시 찾아보면 되죠. 당신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잖아요. 그 한마디에 불안했던 마음이 살짝은 추스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저는 알바몬이고 구인구직 사이트고 할 수 있는 건 죄다 뒤져가며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이력서도 넣어보고 면접도 몇 번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딱 걸리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느낀 일은 딱 몇 가지였습니다. 택배기사, 쿠팡이츠 같은 배달, 생수 배달, 물류 상하차, 대부분이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었고 시급이나 수입은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이 일을 60 가까운 나이에 매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사 쪽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경력은 좋은데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만약 제가 더 젊었다면 택배든 배달이든 뭐든 부딪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계단 몇 번만 오르내려도 숨이 차고 허리도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 그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된 거죠. 이 무렵 저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한 명은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공무원으로 오래 다닌 친구였습니다. 둘 다 살아온 길은 달랐지만 각자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은퇴 후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친구들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 앞에 앉아 있는데 괜히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나도 이제 뭐라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지금은 좀 쉬어도 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찾아봐도 괜찮아. 그 말들이 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달 정도를 여러 방면으로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알바 사이트들을 보다 보니까 우연히 택시 기사 관련 영상과 글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나한테 딱 맞는 일이겠구나. 혼자 일할 수 있고 운전만 잘하고 손님 응대만 잘하면 되는 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찾아보니 2020년 당시 기준으로 수도권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역마다 시세 차이가 조금씩 나더군요. 면허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는지도 찾아봤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만 뛰면 월 400만 원은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게는 하나같이 희망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정말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붐 세대들, 폐업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저처럼 퇴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거 택시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니 택시 면허 비용이 비싼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기사를 시작해보기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었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개인 택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들어요? 면허가 8천 정도, 차도 구입하고 보험비까지 다 합치면 조금 더 들어요.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네요. 근데 월 4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수입 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내도 점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다니까 우리한테 딱 맞는 일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큰 희망이 된 건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와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운전 자격 시험부터 신청했습니다. 오래 운전을 했다고는 해도 택시를 하려면 정해진 절차는 밟아야 했으니까요. 운전 자격 시험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필기는 한 번에 붙었고 실기도 30년 가까이 운전해 온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중고 택시용 차량을 알아보고 보험과 각종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하루하루가 또 다른 긴장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당시 제 나이 55살에 택시 면허와 차량 구입 그리고 등록비,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모두 합쳐 1억 3천만 원을 개인 택시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인 택시 등록을 마치고 마침내 2020년 10월 20일 저는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승객을 태우던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27년 동안 공장과 집만 오가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길 위에 선 느낌이었어요.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았고 정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누비며 돈을 번다는 게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출퇴근 시간대를 파악하고 노선을 익히고 어디서 승객이 많이 타는지 어디서 손님이 잘 잡히는지 하나씩 몸으로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나고 달력이 12월 중순을 향해 갈 때쯤 하루 매출은 2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면 25만 원까지 찍히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던 2020년 12월 말에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러다 사람들 안 돌아다니면 어쩌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손님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고 그래도 탈 사람은 타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도 예전만큼 손님이 잡히지 않았고 밤 시간대에도 탑승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좋아지겠지. 하지만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매출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운전대를 잡고 또 잡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안 좋은 소식만 늘어갔습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새벽 5시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곧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 손님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사 회식도, 팀 모임도, 가벼운 약속조차도 모두 멈췄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피크 타임이 그냥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어느새 오후 9시 안에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포장을 해서 금방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녁 술자리는 식사만 하고 끝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심야에 택시를 잡는 사람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기사들 중에는 결국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택시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나. 그 생각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둔다고 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몇만 원이라도 어쩔 수 없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내가 매일 조용히 위로해줬고 다행히 아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생활은 아내 월급으로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버티며 시간은 9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의 표정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대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조금 나아지나?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활기가 택시에게 돌아온 활기는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 흘러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뉴스에서 이런 자막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심야 택시요금 인상.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기사 수급을 위해 요금을 인상합니다. 그렇게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택시를 더 안 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택시 너무 비싸졌다. 이제 택시 못 타겠다. 사람들은 일부러 평소보다 더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거나 버스와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요금이 오른 건 분명한데 제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몇 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버텼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수없이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일이 답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신 몸도 너무 망가졌고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버티는 게 희망이 아니라 그냥 버티기 위한 버티기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래서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택시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정말 오래 버틴 거야. 대출이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였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차와 택시 면허를 모두 팔고 나니 1억 1천만 원이 다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조금 손해를 본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택시 면허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버텨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기사님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면허 가격이 계속 올라서 팔릴 땐 잘 팔려요. 실제로 제가 면허를 샀던 시기보다 시장은 더 나빠졌음에도 면허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허 값이라도 그대로 팔린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잃은 게 없는 건 아닙니다. 허리와 몸,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그건 돈으로 셀 수 없는 손해였습니다. 그렇게 택시 기사를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사이트도 보고 지인들에게도 수소문해보고 이것저것 여러 일을 고민하던 끝에 운 좋게도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택시를 하면서 도저히 엄두도 못 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 오늘은 뭘 해볼까 생각할 여유도 조금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밤새 도로 위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떨고 있을 일도 없고 운전대를 붙잡고 허리목 통증을 참아가며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언젠가는 나아졌을까? 정말로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티는 것만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걸요. 과감히 그만두고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개인 택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실패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돈을 잘 벌고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정답은 택시라는 업종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몸이 상하지 않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